나는 그날의 악몽을 잊을 수 없다. 10년이 흘렀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여전히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골 구조물과 그 위에 쌓인 콘크리트 잔해들이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며 무너져 내린 듯 모든 것이 뒤틀려 있었다. 녹슨 소의 냄새와 눅눅한 흙먼지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내 폐부 깊숙한 곳에서 죄책감의 통증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이 폐허는 단순한 건축 현장의 잔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 나의 실패,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의 무덤이었다. 나는 은퇴한 건축 구조 기술자다. 한때는 촉망받는 엔지니어였고 수많은 고층 건물을 설계하며 명성을 쌓았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의 작은 실수 하나가 거대한 비극으로 이어졌고 그 사고로 인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 명예, 그리고 아내와 딸까지. 그 후 나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쳤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피해 조용히 낡은 아파트에 숨어 살았다. 내게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나의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다. 나는 이 폐허를 매일 찾아왔다. 마치 죄인이 교도소에 갇히듯 나는 이 현장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나는 이곳에서 내가 저지른 실수를 반추했고 내가 잃어버린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나는 이곳에서 용서를 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나는 이 폐허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잃고 살았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이곳에 갇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 작은 생명체를 발견했다. 무너진 H빔과 콘크리트 조각들 사이 희미하게 빛이 들어오는 작은 틈새에서 하얀 털의 강아지 한 마리가 보였다. 녀석은 진돗개 새끼였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을 것 같은 작은 몸집에 녀석은 온몸이 흙투성이었다. 나는 녀석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녀석은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작은 앞발로 끊임없이 콘크리트 잔해를 파헤치고 있었다. 그 작은 몸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녀석의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녀석은 마치 그 거대한 잔해 속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다. 나는 녀석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녀석의 눈동자는 슬픔과 절망, 그리고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내가 잃어버린 나의 모든 감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나는 녀석의 눈빛 속에서 내가 외면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내가 외면했던 삶에 대한 열망, 내가 포기했던 희망, 그 모든 것들이 녀석의 눈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녀석은 나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녀석은 오직 잔해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일념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다. 나는 녀석을 보며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한심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나는 스스로를 포기했고 내 삶을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이 작은 생명체는 포기하지 않았다. 녀석은 자신의 삶을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무언가를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녀석의 모습은 내게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나는 녀석의 눈빛 속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보았다. 나는 녀석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나의 인기척을 느끼고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이내 나를 경계하는 대신 다시 잔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나는 녀석의 작은 몸을 보며 녀석이 얼마나 배고프고 외로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녀석을 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녀석의 필사적인 몸부림은 내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만 같았다. 나는 녀석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용이, 용감하고 지혜로운 아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용이의 작은 몸을 품에 안고 폐허를 빠져나왔다. 용이의 처는 낡은 스웨터 너머로 전해졌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 조각 같았다. 나는 용이를 품에 안고 폐허를 뒤로 한 채 집으로 향하는 내내 내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 작은 생명체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삶의 공허함이 이 녀석에게까지 전염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나는 녀석의 존재를 통해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느꼈다. 용이는 나의 삶에 들어와 나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존재였다. 나는 용이를 품에 안고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내 아파트는 10년 전부터 시간이 멈춰 있었다. 가구들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 모든 물건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놓여 있었다. 벽에 걸린 사진 액자는 10년 전 내가 아내와 딸과 함께 찍었던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박제해두고 있었다. 나는 매일 그 사진을 보며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이 아파트는 나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나의 죄를 묵상하는 감옥이었다. 나는 한때 건축 설계 분야에서 내로라 하는 인재였다. 수많은 고층 건물을 설계했고 나의 손을 거쳐 탄생한 건물들은 곧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천재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모든 명성은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져 내렸다. 나는 촉박한 공사 기한과 동료들의 압박 속에서 구조 계산에 작은 오류 하나를 놓쳤다. 그 작은 실수는 거대한 비극으로 이어졌다. 내가 설계한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나는 살아남았지만 나는 그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가장 큰 죄인이었다. 사고 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에서는 나를 해고했고 언론은 나를 희생양 삼아 보도했다. 사람들은 나를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가족의 시선이었다. 아내는 나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게서 떠났고 어린 딸도 그녀를 따라갔다. 나는 그들을 잡지 못했다.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사라져주는 것뿐이었다. 그 후로 나의 삶은 단조로운 반복의 연속이었다. 아침 7시 정각에 일어나 간단한 시리얼로 아침을 해결하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폐허가 된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저질렀던 죄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고문했다. 나는 집에 돌아오면 아무런 감정 없이 텔레비전을 켰다. 텔레비전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나의 고독을 더욱 극명하게 느끼게 해줄 뿐이었다. 나는 그렇게 감정이 메마른 채 살아있는 시체처럼 살았다. 용인은 그런 나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온 재앙이었다. 나는 녀석의 작은 몸을 품에 안고 아파트 문을 열었다. 녀석은 나의 품에서 불안한 듯 몸을 떨었다. 나는 녀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녀석은 낯선 공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구석진 곳으로 몸을 숨기려 했다. 나는 녀석을 쫓아가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녀석은 배가 고팠을 것이다. 나는 급하게 사온 통조림을 녀석 앞에 놓아주었다. 녀석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통조림을 쳐다보았지만 이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나는 녀석이 먹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녀석의 작은 몸이 움직이는 것, 밥을 먹는 소리, 이 모든 것이
내 텅 빈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용의는 나의 삶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녀석은 내가 애써 정돈해 놓은 소파 위를 뛰어다녔고 내가 아끼는 책들을 물어뜯었다. 나는 녀석의 행동에 화를 내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녀석의 행동은 내게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것만 같았다. 나는 녀석이 내는 소음과 녀석이 어질러 놓은 흔적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녀석은 내가 깔아준 방석 위에서 잠이 들었지만 나는 녀석의 존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삶은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 작은 생명체는 내 삶에 굳게 닫혔던 문을 조금씩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녀석의 존재가 내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용의는 나를 다시 이 세상으로 불러들이는 부름이었다. 나는 녀석을 바라보며 멈춰있던 내 삶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용의가 내 삶에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났다. 나의 낡고 조용했던 아파트는 이제 녀석의 장난기와 활기로 가득 찼다. 녀석은 거실을 뛰어다녔고 낡은 소파를 물어뜯으며 놀았다. 나는 녀석이 어질러 놓은 흔적들을 보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삶의 활기를 되찾았다. 녀석의 맑은 눈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차가운 얼음 조각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나는 녀석에게 밥을 주고 녀석을 쓰다듬어주며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용의는 나에게 단순히 반려견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구원자였다. 하지만 용의는 다른 강아지들과는 달랐다. 녀석은 놀다가도 문득 멈춰 서서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긴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곤 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했고 그 기다림은 내게도 전해져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녀석의 슬픔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녀석의 눈빛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의 죄책감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나는 매일 아침 용의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다. 산책 코스는 항상 똑같았다. 낡은 공원과 내가 처음 용의를 발견했던 무너진 공사 현장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용의가 그 현장을 지나갈 때마다 불안해했다. 녀석은 그곳만 지나가면 평소의 활기찬 모습을 잃고 잔뜩 겁을 먹은 듯 몸을 떨었다. 나는 녀석의 두려움이 혹시 내가 겪었던 사고와 관련된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다시 그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었다. 바람에 날리는 흙먼지 사이로 용의의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용의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녀석은 목줄을 잡아당기며 무너진 철골 구조물 쪽으로 달려가려 했다. 나는 녀석을 말리려 했지만 녀석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다. 나는 결국 녀석의 힘에 이끌려 무너진 현장으로 다시 발을 들여놓았다. 녀석은 내가 처음 녀석을 발견했던 바로 그 틈새로 달려가 작은 앞발로 잔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녀석의 필사적인 몸부림은 마치 어미를 찾는 새끼의 절규처럼 느껴졌다. 녀석은 잔해를 파헤치며 끊임없이 낑낑거렸다. 나는 녀석의 낑낑거리는 소리 속에서 무언가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마치 개가 앓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그 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용의의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녀석은 단순한 먹이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무너진 구조물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내가 녀석을 처음 발견했던 그날과 똑같이 슬픔과 절망, 그리고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용이의 행동이 혹시 나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나는 녀석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녀석이 왜 그토록 이 폐허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녀석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녀석의 행동은 내게 새로운 숙제를 던져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용이와 함께 이 폐허 속에서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야만 했다. 용이의 알 수 없는 행동은 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두려움을 다시 끌어올렸다. 나는 더 이상 녀석의 행동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녀석이 왜 그토록 폐허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녀석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것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저질렀던 과거의 죄를 다시 마주해야만 하는 운명처럼 느껴졌다. 나는 결국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용이를 데리고 다시 그 폐허로 향했다. 밤의 폐허는 낮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낮에 잔혹한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거대한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바람 소리와 나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어둠을 깨뜨렸다. 나는 용이의 목줄을 꽉 잡았다. 녀석은 어둠 속에서도 냄새를 맡는지 끊임없이 킁킁거렸다. 나는 용이의 안내를 따라 내가 녀석을 처음 발견했던 바로 그 틈새로 향했다. 나는 휴대폰에 손전등을 켜고 틈새 안을 비추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근과 거대한 콘크리트 조각들이 뒤엉켜 있었다. 나의 손전등 불빛은 그저 작은 점처럼 보였고 그 안에 거대한 어둠을 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10년 전 내가 저질렀던 실수를 떠올렸다. 나의 설계 도면에서 아주 미세한 오차가 있었고 그 오차는 결국 거대한 구조물의 붕괴로 이어졌다. 나는 그 붕괴의 현장을 지금 용이와 함께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용이는 틈새 앞에 서서 짖기 시작했다. 녀석의 짖음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녀석의 짖음 속에서 다시 한번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녀석의 낑낑거리는 소리와 바람 소리 사이로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치 개가 끙끙 앓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에 짓눌려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그 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 소리가 용이의 울음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용이를 안고 틈새 안으로 몸을 숙였다. 용이는 내 품에 안겨서도 끊임없이 낑낑거렸다. 나는 다시 한번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 소리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어미개의 울음소리였다. 새끼를 잃은 어미의 절규,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간절히 바라는 울음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용이는 새끼가 아니었다. 용이는 어미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어미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순간 내가 10년 전 사고에서 들었던 소리를 떠올렸다. 무너진 건물 속에서 들려왔던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던 아내의 목소리. 나는 그 소리들을 외면했고 도망쳤다. 하지만 용이는 달랐다. 녀석은 어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어미를 구하기 위해 이 위험한 폐허로 돌아왔다. 용이의 헌신적인 모습은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모든 것들을 되살려 주었다. 내가 잃어버렸던 용기, 내가 외면했던 사랑, 그리고 내가 잊고 지냈던 책임감. 그 모든 것들이 용이의 행동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나는 용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은 나의 손길에 안심한 듯 낑낑거렸다. 나는 녀석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용이야, 내 엄마, 내가 꼭 구해줄게.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내가 아니었다. 나는 용이의 어미를 구하는 것으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고 싶었다. 그것은 단순히 어미개를 구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용이의 어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시 폐허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막연한 죄책감과 절망만 남아있지 않았다. 용이의 어미를 구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과 함께 내가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나는 혼자서는 그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붕괴된 구조물은 너무나 위험했고 전문적인 지식과 장비 없이는 용이의 어미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다. 나는 한 사람을 떠올렸다. 나의 옛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민준. 그는 나처럼 건축구조 기술자였고 나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한때 함께 꿈을 꾸었고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사고 후 민준은 내게서 등을 돌렸다. 그는 나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했고 나는 그를 이해했다. 나는 민준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용이의 어미를 구하기 위해 민준에게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다. 나는 민준이 운영하는 작은 건축 사무소로 찾아갔다. 사무소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의 성실함과 능력을 보여주는 수많은 설계 도면과 상장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나는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섰다. 민준은 나를 보자마자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원망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무슨 일이야? 네가 여기에는 무슨 일로?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나는 그의 날카로운 시선에 움츠러들었지만 이내 용기를 냈다. 나는 용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녀석이 어떻게 폐허에서 발견되었고 녀석이 어떻게 나를 녀석의 어미에게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녀석의 어미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까지 나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준아, 나는 네 도움이 필요해. 혼자서는 안 돼. 네가 아니면 안 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에게 부탁했다. 민준은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래서 네가 그 개 한 마리를 살리겠다고 나한테 이 늦은 밤에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민준의 비꼬는 듯한 목소리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너는 여전히 변한 게 없구나. 네가 저지른 짓은 잊었어. 네 실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민준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내게 소리쳤다. 그의 말은 나를 10년 전의 악몽 속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는 듯했다. 나는 그를 이해했다. 그의 분노는 당연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때 내가 안고 있던 용이가 낑낑거리며 민준에게 다가갔다. 용이는 민준의 발에 코를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민준은 용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녀석을 내려다보았다. 용이의 맑은 눈을
들여다보던 민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용의의 눈빛 속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모든 것들을 보았을 것이다. 내가 잃어버렸던 용기, 내가 외면했던 사랑, 그리고 내가 잊고 지냈던 책임감. 이 아이, 네가 그 개야. 민주는 용의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부드러웠다. 나는 민준의 변화에 희망을 보았다. 나는 용의의 어미를 구하는 것이 단순히 개 한 마리를 구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민준에게 설명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민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알았어, 도와줄게. 나는 민준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를 꼭 껴안았다. 우리는 10년 만에 다시 서로의 품에 안겨 우리의 우정을 되찾았다. 민준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나는 그의 용서를 통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우리는 이제 함께였다. 우리는 용의의 어미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뭉쳤다. 우리의 앞날은 험난했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민주는 나를 용서해 주었고 우리는 이제 다시 함께였다. 우리는 민준의 사무실에서 밤늦도록 구조물을 분석했다. 민준의 사무실은 10년 전 우리들의 젊은 시절을 떠오르게 했다. 우리는 수많은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밤을 새워가며 꿈을 꾸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목적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진 구조물 속에서 작은 생명 하나를 구하는 것이었다. 민주는 전문가답게 무너진 현장의 위성 사진과 설계 도면을 대조하며 붕괴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네가 놓쳤던 그 부분, 정확히 이 부분이야. 이 기둥이 무너지면서 전체가 붕괴된 거야. 민준의 말은 나를 10년 전의 악몽 속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는 듯 했다. 나는 나의 실수를 직면해야만 했다. 나의 손은 떨렸고 나는 민준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내 눈앞에는 무너진 구조물이 아니라 나의 실수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민준은 나의 떨림을 눈치챘다. 그는 나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이봐, 이제는 과거를 잊어.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잖아. 용의의 어미를 구하는 것에 집중하자. 민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무너진 구조물을 분석할수록 나는 나의 과거와 더욱 깊숙이 마주해야만 했다. 나는 나의 실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득 찼다. 우리는 며칠 밤낮으로 분석에 매달렸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무너진 구조물 속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아내와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나의 과거에 갇혀 있는 듯했다. 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나는 못하겠어. 너무 두려워. 10년 전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아. 나는 용의의 어미를 구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다시 실패할까봐 두려워. 나는 민준 앞에서 나의 모든 나약함을 드러냈다. 민준은 나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안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나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우정을 되찾았다. 그때 용의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녀석은 나의 무릎 위에 머리를 기대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동자는 슬픔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내 대한 강한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녀석은 나의 눈을 들여다보며
마치 내게 괜찮다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용이의 눈을 바라보며 녀석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지 깨달았다. 용이는 나의 과거를 알지 못한다. 녀석은 그저 내가 녀석의 어미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녀석의 순수한 믿음과 사랑은 나의 마음속의 두려움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나는 용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다시 시작하자. 내가 꼭 용이의 어미를 구하고 싶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잖아. 너와 용이가 내 곁에 있잖아. 민준은 나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 용이의 어미를 구해주자. 우리는 다시 설계 도면을 펼쳐놓았다. 나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나는 용이의 어미를 구하는 것이 나의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이제 용이의 어미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다. 우리는 새벽이 되기 전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에 구출 작전을 시작했다. 나, 민준, 그리고 민준이 고용한 몇몇 숙련된 인부들이 함께였다. 현장은 여전히 을신연스러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골 구조물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10년 전 내가 들었던 그 끔찍한 굉음과 겹쳐져 나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나는 안전모를 쓰고 무거운 장비를 들고 현장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의 계획은 민준과 내가 밤새워 짜놓은 설계 도면에 따라 진행되었다.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유압책을 설치하고 무너진 구조물들을 조금씩 들어 올리는 작업이었다. 나는 현장 지휘를 맡았다. 내가 내리는 지시에 따라 인부들은 움직였고 민준은 내게 끊임없이 구조물의 상태를 알려주었다. 나는 나의 지식과 경험이, 비극을 낳았던 그 지식과 경험이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인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10년 동안 녹슬어버린 나의 두뇌와 손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우리는 용이의 어미가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까지 무사히 도달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콘크리트 잔해를 뚫고 녀석에게 접근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었다. 나는 인부들에게 잠시 작업을 멈추고 쉬라고 지시했다. 우리 모두 숨을 죽이고 조용히 녀석의 소리를 들으려 했다. 그때였다.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용이의 어미가 내는 소리였다. 녀석은 살아있었다. 나는 흥분과 안도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민준도 소리를 들었는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살아있어. 우리가 성공했어. 우리는 모두 환호했다. 하지만 그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게 갑자기 끔찍한 쇳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설치한 유압책이 버티고 있던 철골 구조물 하나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나는 그 소리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10년 전 내가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와 함께 나의 실수로 인해 무너져 내렸던 건물의 잔상들을 떠올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내 머릿속은 하얘졌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나약하고 비겁했던 그때의 나로 돌아가 있었다. 형님 괜찮으세요?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렸다. 나는 민준의 목소리에도 반응할 수 없었다. 내 눈에는 오직 균열이 점점 더 커지는 철골 구조물만 보였다. 나는 다시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내가 다시 한번 실패할까봐 두려웠다. 그때 저 멀리서 용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은 내가 얼어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불안한 듯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내게 간절하게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아저씨,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를 구해주세요. 용이의 눈빛은 나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나는 용이의 눈빛을 보며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내가 아니었다. 나는 용이의 어미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곳에 서 있었다. 민주나 유압잭을 멈추고 반대편에 지지대를 세워 나는 소리쳤다. 나의 목소리는 10년 만에 다시 힘을 되찾았다. 나는 민준과 함께 우리가 짜놓았던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철골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해 남은 자재들을 총동원했다. 나의 머리는 빠르게 회전했고 나는 10년 전 내가 놓쳤던 부분을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는 마침내 성공했다. 철골 구조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녀석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했다. 나는 녀석의 울음소리를 듣는 내내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깨달았다. 내가 10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용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우리는 무너진 구조물을 지탱하는 데 성공했다. 긴장이 풀린 인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민준과 함께 용이의 어미가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지막 지점으로 향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철근과 콘크리트 잔해들을 치워나갔다. 좁고 어두운 틈새를 기어가는 동안 나는 내 과거의 악몽과 다시 한번 마주해야 했다. 나는 그 안에서 나의 실수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의 고통을 떠올렸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용이의 어미를 구하기 위해, 나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 이 어둠 속으로 기어들었다. 마침내 우리는 녀석이 갇혀 있는 곳에 도달했다. 녀석은 작은 공간에 몸을 웅크린 채 희미하게 숨만 쉬고 있었다. 녀석의 몸은 흙먼지 투성이었고 한쪽 다리에는 부상이 있는 듯했다. 녀석의 눈은 흐릿했지만 우리가 온 것을 아는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우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녀석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녀석은 살아있었다. 나는 녀석의 기적적인 생존에 놀라 멍하니 녀석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며칠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나는 녀석의 생명력에 경외감을 느꼈다. 민주는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님, 해냈어요. 살아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기쁨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녀석을 밖으로 꺼냈다. 녀석은 너무나 허약했지만 살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듯했다. 우리는 녀석의 작은 몸을 담요로 감싸주었다. 나는 녀석을 품에 안고 어둠 속에서 빠져나왔다. 우리가 폐허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녀석의 얼굴에 비쳤다. 녀석은 눈을 가늘게 떴다. 녀석은 며칠 만에 보는 햇살이 너무나 눈부셨을 것이다. 나는 녀석의 모습을 보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감과 행복을 느꼈다. 그때 저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용이가 달려왔다. 용이는 어미의 냄새를 맡았는지 미친 듯이 짖으며 어미에게 달려왔다. 나는 용이를 품에 안고 어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용이는 어미의 얼굴을 핥았고 어미는 힘없이 낑낑거리며 용이를 맞았다. 그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나는 녀석들의 재회를 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 눈물 속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가족의 모습을 보았다. 내가 잃어버렸던 아내와 딸의 모습을 나는 용이와 용이의 어미를 보며 나의 죄를 뉘우쳤다. 나는 용이의 어미처럼 나의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버리고 나 혼자 도망쳤다. 하지만 용이는 달랐다. 녀석은 어미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위험한 폐허로 돌아왔다. 용이의 헌신적인 모습은 내게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녀석들을 구하는 것으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 우리는 용이의 어미를 병원으로 옮겼다. 다행히도 녀석의 상처는 심각하지 않았다. 녀석은 며칠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녀석의 기적적인 생존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녀석은 나의 삶에 들어와 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고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하고 이기적인 내가 아니었다. 나는 용이와 용이의 어미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웠다. 용이의 어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우리는 녀석에게 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축복과 빛이라는 뜻이었다. 찬이는 병원에서 며칠간 치료를 받은 후 나의 집으로 돌아왔다. 나의 낡고 조용했던 아파트는 이제 찬이와 용이, 두 마리의 강아지들로 인해 활기와 온기로 가득 찼다. 나는 찬이와 용이를 모두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나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결정이었다. 10년 동안 나는 나 혼자만의 삶을 살았다. 나는 아내와 딸에게서 도망쳤고 나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찬이와 용이를 통해 내가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녀석들의 존재는 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고 나는 그 문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다. 나의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지 않았다. 매일 아침 찬이와 용이는 나를 깨웠고 나는 녀석들에게 밥을 주고 녀석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녀석들은 나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나는 녀석들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깨달았다. 나의 집은 더 이상 나의 죄를 묵상하는 감옥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진정한 의미의 집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딸은 언론을 통해 나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한 은퇴한 건축구조 기술자가 무너진 구조물 속에서 어미개와 새끼를 구출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화제가 되었다. 딸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 다시 연락을 취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았다. 딸의 목소리는 10년 만에 다시 들어보는 것이라 낯설고 떨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차가운 원망이 아니라 따뜻한 궁금증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아빠, 정말 아빠가 그 강아지를 구했어요.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나는 딸에게 용이와 찬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어떻게 용이를 만났고 어떻게 찬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민준과 함께 어떻게 녀석들을 구출했는지 나는 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딸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며칠 뒤 우리 집을 찾아왔다. 딸은 나의 집을 보는 순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예전에 깔끔하고 정돈된 집은 사라지고 녀석들의 장난으로 어질러진 집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찬이와 용이는 딸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들었다. 딸은 녀석들을 쓰다듬으며 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빠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아빠는 제가 알던 아빠가 아니에요. 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딸에게 말했다. 미안하다. 딸아. 아빠가 너희 엄마에게, 그리고 너에게 너무 무심했었어. 나는 용이와 찬이를 구하는 것으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고 싶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나는 딸에게 나의 모든 죄책감을 고백했다. 딸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저는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아빠는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딸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10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죄책감의 무게가 딸의 용서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찬이와 용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낡은 식탁 위에는 소박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우리는 웃고 이야기하고 녀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딸은 더 이상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변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나의 새로운 삶을 축복해 주었다. 나의 삶은 용이의 기적적인 구원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작되었다. 나의 아침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그 빛을 받은 찬이와 용이가 내 곁에 와서 꼬리를 흔든다. 나는 녀석들에게 아침밥을 주고 녀석들은 행복하게 밥을 먹는다. 녀석들의 밥 먹는 소리, 낑낑거리는 소리, 그리고 꼬리를 흔드는 소리는 나의 집을 가득 채운다. 10년 동안 침묵 속에 갇혀 있었던 나의 집은 이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집이 되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10년 전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는다. 10년 전에 나는 매일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살았다. 나는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세상으로부터 나를 고립시켰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나의 실수와 정면으로 마주했고 그 실수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용이와 찬이를 통해 내가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건축 설계 일을 하지 않는다. 민준과 함께 우리는 지역의 작은 건축물들의 안전을 점검하는 일을 한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이제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쓰인다. 나는 내가 저질렀던 실수를 잊지 않았다. 나는 그 실수를 교훈 삼아 다시는 나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민주는 나의 든든한 동반자이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나의 딸도 이제 자주 우리 집을 찾아온다. 딸은 용이와 찬이를 사랑했고 녀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나는 딸에게 말했다. 딸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 엄마와 너를 버렸었어. 딸은 나의 말을 듣고 말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아빠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아빠도 아빠 나름의 고통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딸의 용서 한마디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딸의 용서를 통해 내가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다. 나는 용이와 찬이를 바라보며 녀석들이 나의 삶에 들어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용이의 기적적인 구원 이야기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기적이었다. 무너진 철골 구조물은 더 이상 나의 실패와 죄책감을 상징하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된 새로운 희망의 장소이다. 나는 용이와 찬이,
그리고 민준과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나의 삶은 용이와 찬이를 통해 다시 태어났다.